바로 시작해 볼까요? 오늘 이 분석 자료에서는요, 우리 사회가 꽤 오랫동안 쉬쉬해왔지만 사실 수많은 분들이 어른이 되어서도 가슴 한구석에 꽁꽁 숨긴 채 살아가는 아주 고통스러운 비밀 하나를 파헤쳐 보려고 합니다. 철저하게 임상 정신의학적 관점에서 말이죠. 진료실을 찾는 수많은 성인 환자분들을 보면요. 진짜 신기할 정도로 공통적인 패턴이 하나 딱 나타나요. 20대까지는 어떻게든 진짜 이악 물고 버티면서 살아가거든요. 그런데 30대 혹은 40대가 딱 되면서 갑자기 심리적으로 완전히 와리를 무너져 내리는 거죠. 자, 여기서 우리는 아주 근본적인 질문을 던져봐야 합니다. 도대체 왜 그럴까요? 그동안 잘 버텨왔는데 그 무서운 폭탄의 스위치가 어디에 숨어 있었던 걸까요? 그 숨겨진 진짜 원인은요, 아주 높은 확률로 바로 그분들의 부모님에게서 발견됩니다. 전문 용어로는 자기애성 성격장애, 우리가 흔히 말하는 나르시시스트 부모를 둔 경우죠. 근데 이게 남일이 아닌 게 놀랍게도 이런 성향을 가진 분들이 전체 인구의 1에서 6%나 차지한다고 해요. 길 가다 마주치는 사람 100명 중 최대 6명이라는 건데 절대 적은 숫자가 아니죠. 우리 주변 누군가는, 어쩌면 나 자신은 지금 당장 겪고 있는 현실일 수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오늘 분석은 이렇게 진행될 거예요. 진료실에서 의사들이 마주하는 그 숨겨진 진실을 시작으로 나르시시스트 부모의 7가지 특징을 짚어보고요. 이게 어떻게 평생을 올가매는 깊은 상처가 되는지,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끔찍한 악순환을 끊어내는 회복의 길까지 아주 논리적으로 차근차근 살펴보겠습니다. 자, 그럼 첫 번째 파트, 진료실에서 마주하는 숨겨진 진실부터 바로 들어가 보죠. 나르시시스트 부모는요, 그냥 아유 우리 애가 최고야 하면서 자식 자랑 좀 유난하게 하는 그런 평범한 부모님들이 절대 아니에요. 이분들한테는 타인의 아픔을 진짜로 공감하고 이해하는 능력, 그 기능 자체가 사실상 텅 비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기 자식을 하나의 독립적인 인격체로 존중하기보다는 내 뻥 뚫린 심리적 결핍을 채워줄 아주 화려한 트로피나 소유물, 내 연장선 정도로만 취급해버리는 거죠. 그럼 도대체 어떤 모습으로 나타날까요? 두 번째 파트, 나르시시스트 부모의 7가지 특징입니다. 이분들의 행동은 꽤 명확한 패턴을 보이는데요. 첫째, 애가 밖에서 상처를 받고 엉엉 울면서 들어와도 야 네가 못나서 그런 걸 누굴 탓해 하면서 감정 자체를 완전히 묵살해버립니다. 진짜 공감 능력이 없는 거죠. 둘째, 친구 관계는 말할 것도 없고 어떤 직업을 가질지, 누구랑 결혼할지 같은 인생의 굵직한 선택들까지 숨막힐 정도로 철저하게 통제하려고 들어요. 그리고 셋째, 이게 제일 끔찍한데요. 이분들의 사랑에는 늘 아주 무거운 조건이 붙어 있습니다. 1등을 하거나 칭찬받을 짓을 할 때만 사랑해주고, 조금이라도 삐끗하면 무섭게 비난하니까 아이는 평생을 자기 가치를 증명하는 데만 갈아넣으며 살게 되는 거예요. 네 번째 특징, 아마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요. 바로 가스라이팅입니다. 부모 본인이 분명히 잘못을 해놓고도 엄청 뻔뻔하게 현실을 부정하는 거죠. 자식이 자기 자신의 기억이나 감각, 심지어는 온전한 정신 상태까지 스스로 의심하게 만들어버리는 진짜 소름 돋고 치명적인 심리적 조종 방식입니다. 그 대표적인 멘트가 바로 이거예요. 내가 언제 그랬어? 너 진짜 이상하다. 네가 잘못 기억하는 거야. 와, 진짜 숨이 턱 막히지 않나요? 만약 여러분이 살면서 자꾸만 내가 예민한 건가? 내 기억이 맞나? 하고 스스로를 깎아내리며 의심해 오셨다면 그 시작점엔 바로 이 말이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아이의 머릿속에 있는 나침반을 완전히 망가뜨리는 무서운 화법이거든요. 다섯 번째 특징은 아주 노골적인 편가르기입니다. 자식들을 끊임없이 비교선상에 올려두는 거죠. 한 아이는 완벽한 황금 아이로 떠받들면서 막 지켜세우고, 반대로 다른 아이한테는 집안의 모든 문제를 뒤집어 씌우면서 희생양으로 만들어버려요. 이게 얼마나 악랄하냐면 이 과정에서 형제자매끼리 원수가 되어버려서 평생 회복이 불가능할 정도로 관계가 산산조각 나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여섯 번째는 이른바 부모화 현상입니다. 쉽게 말해서 역할이 뒤바뀐 거예요. 아주 조그만 한창 보살핌을 받아야 할 어린아이가 마치 부모의 전담 심리치료사라도 된 것처럼 부모의 우울감이나 불안, 짜증을 다 달래주고 위로해야 하는 상황으로 내몰리는 겁니다. 애가 애답게 크지 못하고 남의 감정 쓰레기통 역할을 하다 보니까 정작 자기가 지금 슬픈지 기쁜지 자기 감정을 느끼고 표현하는 방법 자체를 아주 통째로 잃어버리게 돼요. 자, 대망의 마지막 7번째 특징입니다. 저는 솔직히 이게 제일 소름 돋더라고요. 집안에서는 애를 쥐잡듯이 잡고 그토록 정서적으로 학대하면서 문 밖을 나서거나 SNS 사진을 올릴 때는 온 세상에서 제일 헌신적이고 완벽한 인꼬 부모인 척 엄청난 연기를 합니다. 이게 왜 문제냐면요. 자식이 너무 힘들어서 주변에 용기 내어 진실을 털어놔도 아무도 안 믿어줘요. 에이, 너희 부모님 좋으신 분이던데 내가 오해하는 거겠지. 결국 아이는 세상에 나 혼자 남겨진 것 같은 완벽한 고립감에 빠지고 맙니다. 이런 환경에서 자라면 어떻게 될까요? 세 번째 파트, 평생을 올가매는 깊은 상처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어릴 적 겪은 이 모든 통제와 조종은 성인이 되었다고 해서 절대 그냥 사라지지 않습니다.
파괴적인 후유증을 남기죠. 만성적으로 바닥을 치는 자존감, 늘 불안하고 우울한 마음, 심지어는 전쟁 참전 용사들이 겪는다는 복합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 즉 CPTSD까지 시달리게 됩니다. 대인관계나 연애를 해도 자꾸 사람을 밀어내거나 매달리는 불안정한 애착을 보이고요. 이유도 모른 채 평생 죄책감과 수치심의 늪에 빠져서 결국 온전한 내가 누구인지조차 모른 채 껍데기만 남은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겁니다. 그냥 마음이 좀 약해진 거 아니냐고요? 천만의 말씀입니다. 이건 명백하고 수치화된 의학적 현실이에요. 일반인들의 평생 우울증 유병률이 대략 8에서 10% 정도거든요. 그런데 나르시시스트 부모 밑에서 자란 분들의 경우 이 수치가 무려 25에서 30%까지 치솟습니다. 평균보다 거의 3배에 달하는 어마어마한 수준의 임상적 우울증을 겪고 있다는 충격적인 데이터죠. 자존감 점수를 보면 현실은 더 뼈아픕니다. 동일한 척도로 검사했을 때 일반인들의 평균 자존감 점수가 40점 만점에 30점 정도라면 이분들의 점수는 겨우 18점에서 22점 사이에 머뭅니다. 완전 반토막 수준이죠. 이 압도적인 차이가 의미하는 게 뭘까요? 피해자들이 겪는 그 깊은 고통이 그저 네가 의지가 부족해서 그래 같은 말로 치부할 어리광이 아니라 아주 정확하게 측정 가능하고 실제하는 정신의학적 상처라는 걸 완벽하게 증명해 주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서 정말 진짜 눈여겨보셔야 할 섬뜩한 통계가 하나 더 있습니다. 이런 유해하고 숨막히는 양육 패턴이 유전자 탓이 아니라 오직 환경적인 요인에 의해서 다음 세대, 그러니까 여러분의 자녀에게 똑같이 대물림될 확률이 무려 50%나 된다는 사실입니다. 동전 던지기 확률이에요. 우리가 악착같이 정말 피를 토하는 심정으로 이 끔찍한 사슬을 여기서 딱 끊어내야만 하는 명백한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거죠. 그래서 마지막 4번째 파트, 악순환을 끊는 회복의 길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너무 다행인 건 늦었더라도 회복은 100% 가능하다는 겁니다. 임상에서 실제로 효과를 보는 몇 가지 명확한 단계가 있어요. 첫째, 혼자 끙끙 앓지 마시고 EMDR이나 스키마 치료 같은 트라우마 전문 심리치료의 도움을 꼭 받으세요. 둘째, 이게 진짜 중요한데요. 부모와의 연락을 확 줄이거나 아예 끊어버리는 건강한 물리적, 정서적 거리두기가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3번째, 회복의 가장 중요한 첫 단추는 바로 우리 머릿속의 인지를 근본적으로 뜯어고치는 겁니다. 내가 부족해서가 아니라 그건 애초에 내 잘못이 아니었다라고 말이죠. 오늘 분석을 마치면서 저도 여러분의 치유를 응원하는 마음으로 이 질문 하나를 꼭 남겨드리고 싶습니다. 어린 시절 내내 캄캄한 방 안에